안녕하세요. 영화평론가 이상용입니다. 오늘은 그대들은 어떻게 살 것인가, 미야자키 하야오의 2023년도 작품을 가지고 리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소년이여 현실을 꿈꾸어라 라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릴까 하고요. 이와 관련된 글은 영화 사이트 코아르에 제가 이전에 썼던 리뷰가 있으니까요, 밑에 그 링크를 참조해 주시면은 오늘 여러분께 드렸던 이런 내용들의 상당 부분들을 글을 통해서도 확인하실 수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야오의 그대들은 어떻게 살 것인가는 지난 아카데미에서 최우수 장편 애니메이션 부분 작품상을 수상하기도 했었고요. 또한 10년 만에 은퇴 선언 이후에 또 만든 작품이라 여러 가지 면에서 화제가 되기도 했었는데요. 하야오의 그 예전 작품들은 주로 어떤 판타지적인 세계 속에서 기반을 삼아가지고 세계관을 쌓아왔다고 한다면 2013년에 만들었던 바람이 분다라든가 오늘 여러분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대들은 어떻게 살 것인가 같은 경우에는 비교적 자전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2차 세계대전 당시의 일본 사회의 어떤 현실에 토대를 두고 일부 환상적인 장면들을 가져옴으로써 조금은 다른 색깔의 그런 작품 세계를 보여주고 있다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야오의 또 대부분의 작품들은 넷플릭스를 통해서 다 공개가 되어 있는데요. 넷플릭스의 이제 지브리 스튜디오의 저작권들을 다 판매를 하다 보니 오늘 말씀드리고 있는 그대들은 어떻게 살 것인가 같은 경우에 제작비의 상당 부분도 이 수익료를 통해서 제작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기도 하고요. 그대들은 어떻게 살 것인가 또한 넷플릭스를 통해서 공개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이제 하야오의 작품들,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모노노케 히메라든가 아니면 하울의 움직이는 성이라든가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과 같은 이런 대표작들은 대부분 특정한 시 공간을 알 수 없는 어떤 환상적인 느낌들이 상당히 강하기도 하고요. 물론 모노노케 히메는 일본의 중세시대의 느낌이 더 강한데 반해서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이라든가 하울의 움직이는 성은 이게 일본인지 유럽인지 이런 것들의 색깔들이 좀 더 섞여 있는 그런 성격을 보여주긴 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대들은 어떻게 살 것인가는 1939년에 시작된 2차 세계대전, 그리고 일본이 진주만을 공격함으로써 2차 세계대전 기간 중에 본격화가 됐었던 태평양 전쟁 시기 때를 배경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훨씬 더 현실에 기반한 작품이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막에서 직접적으로 등장을 하는데요. 태평양 전쟁 3년째, 그러면 대충 1943년으로 추정이 되는데, 그때 마이토가 머물고 있는 도쿄에 공습이 전개가 되면서 비행기들이 폭탄을 투하하기 시작을 하고 마이토의 집을 포함해서 도쿄가 불타오르는 가운데 하인들은 집에 불을 끄기 위해서 동분서주하고 있고, 또 마이토와 아버지는 마이토의 어머니가 있는 그리고 아버지의 아내가 있는 병원이 화재에 타오르게 되자 그쪽으로 향해 달려가면서 작품이 시작이 됩니다. 이때 되게 재밌는 그 모습 중에서 기억이 나는 게 사람들의 모습, 거리에 있는 그 포화 속에 사람들의 모습이 묘사가 되고 있는데 마치 유령처럼 형체를 알아볼 수 없게 그렇게 묘사가 되어 있기도 해요. 이건 나중에 이 세계로 마이토가 들어갔을 때 그곳에 사람들이 그림자처럼 이렇게 묘사되어 있는 것과도 상당히 유사하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식으로 하야오는 곳곳의 현실과 이 세계, 현실과 환상의 어떤 모습들을 서로 교차하거나 서로 간섭하도록 이렇게 설정을 해놨다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후로부터 1년 후 마이토는 시골로 내려가게 되는데요. 시골은 사기누마역이라고 하는 지역에 딱 기차가 도착을 하면서 시작이 됩니다. 이곳은 도쿄에서 멀지 않은 지역이기도 하고요. 근처에는 요코하마 항구가 있습니다. 일본이 그 전쟁 군수 물자를 만드는 지역이 이 사기누마역을 포함한 이쪽 지역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무엇보다도 그 요코하마 항구가 있다 보니까 이곳에서 많은 전시 물자들, 전쟁 물자들을 미국과의 전쟁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일본이 이전부터 계속 지배를 하고 있었던 동남아 지역의 군수 물자를 나누는데 대단히 중요한 장소이기도 했었기 때문에 이런 설정 꽤나 현실감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실제로 미야자키 하야오의 집안 아버지가 그 군수공장을 또 전쟁 기간 동안에 운영하기도 했었기 때문에 그런 자전적인 현실 설정이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는 장면이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이제 흥미로운 지점 중에 하나는 역에 도착하자마자 마중을 나오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바로 마이토의 새엄마. 내레이션을 통해서 딱 정확히 이렇게 나옵니다. 엄마와 상당히 닮은 여자다. 근데 정체가 좀 이따 드러나게 됩니다. 새엄마인 동시에 마이토의 이모였던 거죠. 그러니까 엄마의 여동생에 해당되는 인물이었었는데 이상하게도 아버지가 그 1년 동안에 이모와 어떻게 관계를 하게 되었는지 어떤 인연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잘 설명되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혈족 관계들이 한국 사회에서 없었던 건 아니에요. 조금 약간 기묘하긴 합니다만 어떤 전시 상황에서 한 자매를 그 아버지가 다 결혼하게 되는 그런 모습들도 조금은 어떤 역설과 아이러니들이 그 안에 살짝 깔려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어쨌든 어머니를 따라서 이제 저택으로 이제 내려가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도 이 전쟁의 현실들은 고스란히 또 묘사가 되기도 합니다. 중간에 보시면 출정식을 하는 한 그 지역에 나이 많은 어떤 어른의 모습이 등장하기도 하는데요. 잘 아시다시피 사실은 일본이 전쟁이 점점점 태평양 전쟁이 심화가 되기 시작을 하면서 그러니까 1년 뒤니까 한 1944년도 2차 세계대전이 끝나기 1년 전쯤의 상황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학도병들을 많이 모집하기도 했었고요. 그래서 많은 일본의 젊은 10대들이 고등학교를 다니다가 학도병으로 참전하기도 했었고 뿐만 아니라 나이가 많은 그 성인 남자들도 이렇게 전쟁에 참여하게 되는 대단히 끔찍한 현실이죠. 그런 상황들도 이 작품에서는 지나가는 장면을 통해서 담겨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저택 풍경들이 꽤나 의리의리한 하야오 애니메이션에 종종 등장하는 약간 중세풍의 그리고 정확하게 현대적인 느낌보다는 어떤 환상적인 느낌이 섞여 있는 그런 공간으로서 묘사가 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집안에 대단히 미스테리한 인물이죠. 큰아버지가 지었다고 하는 또 타워가 또 근처에 이렇게 놓여 있는 모습들이 등장하기도 합니다. 근데 마이토에게는 이 상황이 크게 두 가지 문제로 귀결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나는 대단히 공적인 현실이고 이 소년이 11세 소년이 감당하기 힘든 전쟁이라고 하는 끔찍한 현실이 딱 눈앞에 던져져 있다라고 할 수 있는데 반해서 사적으로는 새 엄마를 맞이해야 되는 상황도 괴로운데 그 새 엄마가 이모고 또 그 새 엄마가 도착하자마자 같이 그 인력거를 타고 가면서 자신의 배를 만져보라고 하는 장면이 또 등장하기도 하거든요. 배를 만져봤더니 동생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어머니의 상실이라고 하는 이 어린 소년으로서 아직도 해결하기 힘들었던 이 문제를 바로 동생이라는 문제와 또 같이 연결되어 보여줌으로써 개인적인 꽤나 사적인 고통들이 이 어린 소년이 이 상황 속에서 해결해야 되는 두 가지 과제로서 주어지고 있다라고 이야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야오의 그대들은 어떻게 살 것인가는 이 문제를 어린 소년이 현실에서 직접적으로 해결하는 건 상당히 어렵습니다. 대부분의 판타지물들이 갖고 있는 특징이기도 한데요. 그대들은 어떻게 살 것인가가 참조로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C.S. 루이스의 나니아 연대기 중에 시기상으로는 두 번째 작품 그리고 가장 유명한 사자마녀 그리고 옷장을 보면 1차 세계대전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피번시가의 아이들이 전쟁을 맞이해서 시골로 내려오게 되고 이 시골 삼촌이 있는 곳에서 옷장을 통해서 나니아라는 세계로 들어가게 되는데 현실에서는 정말로 어리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소녀들이긴 합니다만 이 네 피번시가의 아이들은 나니아의 세계에서는 인간이라는 어떤 영웅의 대접을 받게 되면서 직접 왕과 그 다음에 공주들이 되어서 하얀 마녀와 전쟁을 벌이는데 혁혁한 공로를 세우거나 리더의 역할을 담당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판타지니까 가능한 세계이겠지만 소년이 감당하기 어려운 이런 현실들은 사실은 많은 동화나 판타지물에서는 환상의 어떤 경험을 통해서 해결하고 직면한다라고 볼 수 있고 그대들은 어떻게 살 것인가에서도 마이토 또한 다르지 않습니다. 마이토도 또 현실에서는 이것들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항상 혼자 웅크리고 있었던 소년이었습니다만 큰 할아버지가 만든 이 타워 속으로 들어가서 이 세계를 경험함으로써 이곳에서는 조력자인 힘이라든가 키리코와 같은 그런 인물들을 통해서 자기가 직접 인코 대왕과 싸운다든가 라는 그런 전쟁과 전투의 상황들을 벌이면서 직면하고 어떤 답을 찾아가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대부분의 판타지물의 가장 큰 특징인 환상 속에서의 해결, 2차 세계에서의 해결이라고 하는 것들을 그대들은 어떻게 살 것인가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택에 도착했을 때 아마 많은 분들이 기억하시는 되게 대단히 인상적인 장면 중에 하나는 거대한 뇌가리가 이 저택 안쪽으로 날아드는 또 장면이기도 하죠. 이런 어떤 신비로운 경험들을 하나둘씩 하게 되면서 결국엔 저택과 저택 밖을 벗어나서 타워 쪽으로 향하게 되는데 이곳은 7명의 할머니들, 하인들이기도 합니다만 그런 할머니들의 존재들의 어떤 캐릭터도 상당히 흥미롭다고 볼 수 있고요. 그런 존재들을 통해서 결국 마이토는 이 세계에 들어가는 문을 찾고 그리고 그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가장 결정적인 사건은 역시 이모가 그 타워 속으로 끌려 들어갔기 때문에 그 이모를 찾아서 가게 되는 과정들을 보여주고 그것은 엄마로 받아들여야 되는 이 이모와 어떻게 대면할 것인가 그리고 그 이모를 구원할 것인가 라는 어떤 소년의 해결책들이 결국 이 세계 안에서 펼쳐진다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실에 대한 얘기들은 몇 가지 더 드리고자 하는데요. 제가 개인적으로 재미있게 느끼는 장면들 중에 하나는 이모가 아버지와 1년 사이에 그런 관계가 됐다는 것은 이 소년에게는 꽤나 정신적 충격이자 외설적인 충격이라고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작품에서 보시면은 군수공장에서 돌아온 밤늦게 돌아온 아버지를 나츠코가 이모인 나츠코가 다정하게 맞아주는 장면들이 있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마이토가 잠에서 깨어나서 그 모습을 몰래 훔쳐보는 그런 장면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통해서 차마 이 소녀는 자신의 어떤 고통이나 마음을 아버지 혹은 나츠코에게 전달할 수 없지만 그것을 훔쳐보면서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한 어떤 측면, 대면하는 상황들이 펼쳐지고 있다라고도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하여의 또 많은 작품들이 전쟁적 상황을 다루고 있다는 것도 주목해서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대표적으로 모노노케 힘의 원령공주 같은 경우도 보면 새롭게 총을 만들고 있다든가 철기 제품들을 만들고 있다든가 라는 그런 제조 과정들이 등장하기도 하고요. 또한 바람계곡의 나우시카 같은 초기 대표작 중에서도 보면 아포칼립스적 세계 속에서 주인공 나우시카 공주가 이 세계를 구원하기 위해 인간들, 페지테와 같은 전쟁 국가들을 돕거나 싸우거나 하는 그런 과정들이 펼쳐지기도 합니다. 실제로 이제 미래소년 코난 같은 작품들도 전쟁으로 인해서 세계가 멸망한 이후에 그 다음에 신인류가 탄생하는 과정 속에서 코난과 라나 그리고 포비라고 하는 그런 인물들이 소녀들이죠. 어떻게 이 세계를 구원하고 이끌어 가는가라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마이토의 모습도 그 정도로 큰 대서사를 보여주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타워 속에서 나름 많은 세계의 어떤 이상한 존재들 혹은 폭력적으로 변한 존재들과의 마주침과 대면을 통해서 이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타워 안으로 이 세계로 들어가게 되는 과정 속에서 외가리, 사내의 어떤 유혹과 제시가 있기도 하고요. 또 가장 중요한 목표는 그 속으로 들어간 이모이자 자신의 새 엄마인 나츠코를 구하는 게 가장 중요한 목표라는 것을 워낙 많은 모임들이 나타나다 보니까 얘가 왜 갔지? 라는 것을 중간에 까먹을 수 있는데 사실은 나츠코를 구하러 간 어떤 행동이었다라는 것을 이해하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이토의 사적인 문제의 해결 방식인 나츠코를 엄마로 인정하는 과정이 되는 것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그 장면 중에 하나는 산실이라고 불리는 임신한 나츠코 이모가 그 안에 누워있을 때 그 금기를 뚫고 들어가서 엄마라고
나치코 엄마라고 막 부르게 되는 그런 장면들이 직접적으로 등장하기도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도달하기까지 사실은 이 세계의 여러 가지 경험들을 하게 되는데 아마 와리와리라고 하는 존재 캐릭터가 또 대단히 유행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와리와리는 뭐 사실 공중으로 떠올라서 새롭게 아이로 탄생하는 그런 캐릭터들을 가리키는 말인데 나치코가 임신을 하고 있다. 자신의 동생을 임신하고 있다라는 설정과도 무관하지 않은 부분이기도 하죠. 그것을 돕는 어떤 마이토의 모습은 결국에는 자신의 동생이 태어나기를 바라는 마음을 직간접적으로 표현하고 있다라고도 보실 수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 세계에서 또 만나는 중요한 캐릭터 중에 하나는 힘이죠. 처음에는 대단히 젊은 모습으로 등장하기 때문에 그 존재가 누구인지가 명확하게 등장하지 않습니다만 나치코를 만나러 갈 때 자신의 동생을 보러 가는 거냐라는 식으로 또 말을 하기도 합니다. 결국에는 히미가 마이토의 엄마, 나치코의 언니라는 것이 또 드러나는 장면이기도 하고요. 이 히미는 대단히 강력한 능력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마이토와 마찬가지로 큰 할아버지, 이 세계의 지배자인 큰 할아버지의 혈통임이 보여지기도 합니다. 무엇보다도 히미는 마이토를 위기에서 여러 번 이끌어주거나 도와줄 뿐만 아니라 강력한 또 마력을 갖고 있는 존재로 묘사되기도 하고요. 저는 이 캐릭터 보면서 지브리의 어떤 캐릭터들, 실제로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의 모델을 삼았다라고도 알려져 있긴 한데, 한편으로는 루이스 캐럴의 너무나 유명한 판타지 동화라고 볼 수 있죠.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혹은 거울 나라의 앨리스에 나타나는 앨리스의 어떤 많은 그림체 형태와 상당히 유사하게 또 닮아 있기 때문에 그런 모습도 연상을 해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 무엇보다도 마이토에게 잼을 발라서 이렇게 주는 장면이 있는데, 이때 보면 그 잼통, 빨간 딸기잼처럼 보이는 그 잼통이 투모로우라고 써져 있습니다. 내일의 잼인데, 이 내일의 잼 실제로 거울나라 앨리스에 나오는 그런 일화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거울나라 앨리스의 여왕이 앨리스에게 일자리를 제안하면서 내일이 없기 때문에 이 세계에서는 너는 결코 내일의 잼을 먹을 수 없다라는 식의 어떤 말장난들을 하는 장면들을 볼 수 있는데, 그런 장면들이 직접적으로 활용되지는 않았습니다만 간접적으로 이렇게 깔려 있다라고도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이 잼 장면에서 더군다나 더 중요한 장면 중에 하나는 잼을 마이토가 먹으면서 막 눈물을 흘려요. 너무나 맛있는 거죠. 사실은 어머니의 죽음 이후에 이 소년에게는 어떤 즐거움이라든가 먹는 즐거움 포함해서 어떤 일상적인 즐거움들을 거의 찾아볼 수 없는 상당히 심각하고 괴로웠던 소년인데, 이 히미를 만나서 좀 편안해지고 먹는 것에 대한 즐거움을 깨닫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히미가 분명히 엄마가 맞구나라는 것을 또 심리적으로도 표현해주고 있다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세계는 어떤 세계인가? 큰할아버지가 만들어줬고, 그리고 이 타워가 형성된 과정에서 그 할머니들이 설명하는 것에 따르면은 거대한 운석이 여기에 떨어졌었는데, 그 운석을 토대로 대단히 지적이었던 큰 할아버지가 만들었다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는데, 그 안으로 들어가서 그 이 세계의 모습들을 보면 원래 펠리콘 같은 존재들은 유럽의 동화들에서 보면, 특히 북유럽 동화들에서 아이를 날라주는 그런 캐릭터였었거든요. 근데 여기서 보면 와라와라를 잡아먹는 존재로 등장을 합니다. 오히려 아이들이 태어나지 못하도록 만든. 그래서 그 펠리컨, 죽어가는 펠리컨도 이 마이토에게 그렇게 말하는 장면들이 있죠. 내가 이 세계로 왔는데 이 세계에 와서 대단히 그 악마적으로, 악당으로 변해버렸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장면들을 보면, 이 세계는 원래 뜻은, 큰할아버지의 뜻은 대단히 새로운 세계고 이전과 다른 좀 더 질서 잡힌 그런 세계를 원했지만, 이 배고픔과 굶주림이 전쟁 못지않은 모든 것들을 뒤집어버리는 세계로 흘러가고 있다. 그래서 나중에 큰할아버지가 마이토에게 13개의 순수한 아기가 없는 돌을 주면서 제안하는 것은, 여기에 네가 돌을 더 하나 세울 수 있다. 그 돌을 세우면 이 세계가 제대로 움직여질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이전 세대, 다시 말해서 마이토의 할아버지 세대의 어떤 욕망이자 원하는 바였다고 한다면, 이 세계를 경험한 마이토는 전혀 또 다른 선택을 보여줌으로써 하야오가 요즘의 젊은 세대들에게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 작품의 제목이기도 하고요. 실제로 그 미야자키 하야오가 자신의 어머니로에게 받았다고 알려진 책인 그대들은 어떻게 살 것인가. 여기서 보면 마이토가 나치코를 구하러 가기 직전에 그 책을 읽으면서 막 집에서, 저택에서 막 우는 장면들이 있거든요. 그런 모습들이 등장하는 것처럼 사실은
직접적으로 그대들은 어떻게 살 것인가는 사실 삼촌과 조카의 대화 형식으로 이루어진 그런 서간체 그런 작품인데 그런 것들이 고스란히 활용되는 것은 아니지만 실제로 어떤 영향, 이전 세대가 새로운 세대에게 해주고 싶은 말을 이 애니메이션의 형식을 통해서 하야오가 들려주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 세계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 중에 하나는 인꼬 대왕이죠. 뭐 인꼬라고 불리기도 하고 앵무새라고 불리기도 하는데 이게 저도 처음에 좀 헷갈렸어요. 인꼬가 뭐고 앵무새가 뭔가. 근데 이게 일본에서는 인꼬와 앵무새를 크기에 따라서 다르게 부릅니다. 같은 새예요, 종류는. 작으면 보통 인꼬라고 불리고 크면 앵무새라고 불리고 이렇게 다른 종류의 새가 아니라는 것을 한번 염두에 두시기 바라고요. 이 앵무새 대왕은 실제로 마이토를 포함한 다른 존재들을 계속 식욕하려고 하는 대단히 폭력적인 존재일 뿐만 아니라 이 앵무새 대왕이 하고 있는 칼자루라든가 이 복장을 보면 무솔리니를 연상시키는 되게 파시스트의 그런 복장들을 하고 있고 그들이 있는 곳에서 쓰여져 있는 글씨가 사실 파시스트란 글자와 관련된 그런 글자들이 또 등장하기도 합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전쟁 세대, 2차 세계대전은 사실 파시즘의 결과물이기도 했었죠. 히틀러를 포함해서 무솔리니 그리고 일본까지도 이런 파시즘의 산물이기 때문에 앵무새는 일본적이기보다는 유럽적인 어떤 존재들을 더 가리키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는데요. 이 세계가 결국에는 2차 세계대전 현실을 이런 식으로 끌어당겨서 보여주고 있다라고 이해하셔도 무방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결국 이 앵무새 대왕이 나중에 보면 큰 할아버지와 마이토가 돌의 문제를 가지고 이 세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받아들이고 싸우고 있을 때 마이토는 주장을 하죠. 나는 할아버지가 원하는 것처럼 돌을 하나 더 싸서 이 세계를 새롭게 질서 지은 것이 아니라 내 현실로 돌아가겠다. 그리고 그곳에서 내가 여태까지 만났던 뭐 힘이라든가 저 메갈이라든가 이런 사람들과 함께 친구가 되겠다라는 선택의 길을 보여줍니다. 그게 사실 하야오가 해주고 싶었던 얘기이기도 하고요. 이런 새로운 친구들을 만나서 현실의 세계를 바꿔야지 어떻게 보면 운석을 통해서 외부로부터 드리워진 어떤 신비한 힘으로 새로운 세계를 꾸민다는 것은 그다지 우리가 이미 실패했던 과거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은 아닌가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그 큰할아버지의 존재도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큰할아버지의 어떤 캐릭터의 기본적인 모델은 지브리의 두 거장이었죠. 미야자키 하야오와 쌍두마차라고 볼 수 있고 선배이기도 했었던 다카하다 이사오. 아마 다카하다 이사오의 작품들도 사실 넷플릭스에 대부분 다 또 올라와 있기 때문에 지브리의 두 기둥 중에 하나인 다카하다 이사오의 모습에서 많이 가져왔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뭐 그렇든 안 그렇든 더 중요한 것은 이 세대가 9세대라는 거죠. 이 마이토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들은 일종의 일본의 근대적 시기라고 불리는 메이지 유신. 그리고 메이지 유신 시기에는 많은 일본의 젊은 세대들을 다 유학을 보냈었어요. 그래서 뭐 일본의 대표적인 작가라고 볼 수 있는 나스메 소세키 같은 경우도 영국으로 유학을 갖고 돌아와서 본인이 썼던 대표적인 책이 문학이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재정립하려고 노력을 했었기 때문에 서구의 많은 지식과 어떤 경험들을 가지고 일본의 근대화가 새롭게 리뉴얼 하려고 했었던 이런 부분들은 운석이 떨어져서 그것을 통해서 새로운 세계를 만들었던 큰 할아버지의 모습과 기본적으로 대단히 유사하다. 물론 일본 내에서도 두 가지 파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가 흥선대원론을 통해서 쇄국 정책을 폈었던 것처럼 그런 개항이나 외국과의 교류를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만 상당 부분 일본의 메이지 유신은 개항파들이 더 특세를 했었고 큰 할아버지가 있을 때 보면 있는 모습에서 뒤에 거대한 배들이 있는 모습들 이런 것들은 개항파의 어떤 상징과도 같은 그런 복장과 그런 어떤 이미지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하셔도 크게 다르지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 세계에서 가장 이제 크게 다뤄지는 문제 중에 하나는 결국 돌이란 무엇인가라는 문제로 귀결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돌은 일종의 폭력성도 담고 있겠죠. 그래서 이 세계에 도착하자마자 거대한 문 앞에 돌을 보게 되는 고인돌 같은 장면들이 등장하기도 하거든요. 그것도 나중에 큰할아버지가 그 마이토와 함께 언덕에 올라갔을 때 또 거대한 돌, 마치 그 운석처럼 보이는 그런 돌이 등장하기도 합니다. 또 마이토는 시골 학교에 가서 아이들과 별로 사이가 좋지 않고 왕따가 되죠. 그랬을 때 돌을 자기가 주워서 자신의 머리를 직접 찌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붕대를 붙이고 있는 장면들도 충분히 애니메이션 속에서 볼 수 있는데, 이 돌은 힘이기도 하고 권력이기도 하고 죽음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은 대단히 악의적인 부분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 돌에 관한 큰할아버지와 대화 장면은 딱 2번에 걸쳐서 나타나는데요. 처음에는 이 돌을 가지고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했을 때, 그때 마이토가 이렇게 답을 해요. 이 돌에는 아기가 있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잠이 확 깨어나면서 깨어났더니 그 앵무새들에게 붙잡혀 있는 마이토의 모습이 등장하는 장면이 있고요. 또 나중에 보면 그 큰할아버지가 2번째 만났을 때 이번엔 돌을 가지고 제안하면서 이건 아기가 없는 돌이다. 이 돌 중에 네가 하나 새롭게 세울 수 있다라고 했을 때, 그제서야 이 세계를 경험했고 그리고 모험을 충분히 했었던 이 마이토가 자신은 이 돌을 더 하나 세우는데 충실하지 않을 것이고, 그를 대신해서 새로운 친구를 만드는데 더 충실할 것이다 라고 답을 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게 사실 되게 중요한 장면이기도 하고요. 이 전쟁 속에서 사실은 모두가 다 돌을 원했던 거죠. 돌은 따지고 보면 힘이자 권력이자 어떤 새로운 세계를 이끌어갈 수 있는 폭력성의 그 상징이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돌을 대신해서 본인은 친구를 통해서 새로운 세계를 만들어가겠다. 살아가면서 외가리 남자 히미 그리고 키리코와 같은 친구를 만들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그런 모습들, 거기에 대해서 큰할아버지는 결국엔 경고를 합니다. 서로 죽이고 빼앗는 세상으로 넌 돌아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 세계는 여전히 전쟁으로 끔찍해 라고 말을 합니다만, 친구를 만들겠다는 그 마이토의 결심대로 이 작품의 맨 엔딩에서 보시면은 1년 뒤에 전쟁이 끝나게 되고 그리고 성장하게 되는 그런 모습으로 끝나게 됩니다. 전쟁은 언젠가 끝이 나겠죠. 그리고 돌이라고 하는 어떤 힘에 대한 그 욕망은 어느 시대나 어느 집단이나 어떤 정치적 권력이나 항상 원하는 바이겠지만, 그 속에서 마이코의 선택, 친구를 만들겠다는 선택은 실제로 미야자키 하야오가 지브리를 통해서 해온 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카오다 이사오나 스즈키 토시오 같은 대표적인 지브리의 프로듀서들과 친구가 되고 이들과 함께 꾸준히 사실은 이 작품들을 만들어 왔기 때문에, 당신들에게도 당신들만의 어떤 친구를 찾아라 라고 하는 충고가 이 작품 속에 숨어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아까 이 세계의 어떤 특징으로 설명드렸던 게 되게 역설적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요. 그런 역설적 구조가 사실 인물들 간의 대화를 통해서도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그 외가리 남자와 마이토가 서로 막 싸우고 있었을 때, 그리고 이제 재밌게도 그 마이토가 쏜 화살 때문에 이 부리 부분이 뚫리는 바람에 이 남자는 인간의 모습으로 돌아갔다가 원래 외가리의 모습으로 제대로 못 돌아가게 되는 과정들이 있고, 그것을 위해서 뭐 마이토가 그 마개를 만들어주는 그런 장면들도 등장하는데요. 키리코가 두 외가리 남자와 마이토를 이제 붙여놓고 차를 주시면서 화해를 시키는 장면이 있어요. 그래서 키리코가 좋은 차는 아니지만 이걸 마시고 화해해. 그러자 외가리 남자가 화해는 무슨 싸운 거 아니에요? 이렇게 이제 대단히 재밌는 개그 캐릭터처럼 보이긴 하는데, 마이토가 거기에 대해서 이 녀석은 교활한 거짓말쟁이에요. 나치코 씨를 납치한 게 틀림없어요. 그러자 외가리 남자가 외람되지만 내게 그럴 힘이 없어요. 교활한 건 살아가기 위한 지혜일 뿐이에요. 그러자 키리코가 이런 말을 합니다. 모든 외가리는 거짓말쟁이라고 외가리가 말했어. 그건 진실일까 거짓일까? 이 말은 되게 유명한 거짓말쟁이 역설을 가리켜요. 러셀 같은 사람들도 그 자신의 저서에서 썼었던 거짓말쟁이 역설인데, 그건 그 명제, 뭐 수학에서 집합과 명제, 아마 그 수학의 정석 보시면 제일 앞에 나오는 거죠. 거기서 나오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크레타 사람은 모두 거짓말쟁이다라고 크레타 사람이 말을 했다. 이때 이것은 참일까 거짓일까를 정하는 건데, 모든 크레타 사람은 모두 거짓말쟁이다라는 문제의 참인지 건지를 두고 확증할 수 없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모순에 빠지게 되는 결과를 나타내게 되거든요. 왜냐하면 크레타 사람이 스스로 이 말을 했기 때문인데, 다른 사람이 했다면 상관이 없지만 크레타 사람이 한 말이기 때문에 크레타 사람이 거짓말쟁이인데 모두가 거짓말쟁이라고 했으면 참일 수도 있지만, 크레타 사람은 거짓말쟁이기 때문에 이 말을 한 것조차도 그냥 거짓말쟁이일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이러한 역설을 소위 말해서 패러독스, 패러는 양방향이라는 그 히라버에서 온 거고요. 독스는 독사, 의견이란 말에서 온 거거든요. 두 가지 의견이 다 같이 한 그 명제 안에 담기는 것을 역설이라고 부르게 되는 건데, 이 세계, 큰 할아버지가 만들었다고 하는 이 세계는
어떤 것이 참인지 어떤 것이 거짓인지를 쉽게 확정할 수 없는 거예요. 따지고 보면 인꼬 혹은 앵무새들도 알고 보면 불쌍한 애들인 거고, 그들이 이 세계를 벗어났을 때 바로 현실 세계로 돌아오면 기억은 다 인꼬로 변하는 모습들이 여러 번 장면을 통해서 튀어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애들인데 이 세계에 들어오면 본 모습이 전도돼서 뒤집혀진 채 등장하게 되는 거죠. 뭐 펠리컨 얘기도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펠리컨이 원래 그 동화 속 세계에서는 아이들을 태어나도록 돕는, 배송하는 그런 존재로서 묘사가 되기 마련인데, 이 세계, 이 타워 안에 큰할아버지가 만든 세계 안에서는 와라와라라고 하는, 따지고 보면 이제 아기가 되기 직전에 그 생물들을 잡아먹는 어떤 뒤집혀진 존재로 등장하는 그런 역설적인 모습들을 보여주게 됩니다. 이 역설은 따지고 보면 현실의 고통의 가장 큰 문제예요.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살기 위해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죽기 위해서 하는 것인지, 때로는 그것이 어떤 의견인지는 입장에 따라서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역설적 논리가 사실 이 작품의 타워 안의 세계, 큰 할아버지의 세계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형태와 모습과 캐릭터들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 그래서 그 속에서 어떤 답을 찾는 것은 결국 스스로 정하는 문제라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이쪽에 서야 될지 이쪽에 서야 될지를 누가 정해질 수 없다라는 뜻을 보여주는 어떤 역설의 효과이기도 합니다. 키리코는 사실 그 7명의 할머니들 중에 한 명인데, 이 세계 안에 들어왔을 땐 젊은 키리코의 모습으로 대단히 근사하게 멋지게 변모하는 것처럼 이 안에서 얼마든지 다른 모습으로 또 살아갈 수 있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세계는 죽음의 세계일 수도 있지만 새로운 와라와라를 비롯한 존재들이 태어나거나 리본, 다시 재창조되거나 재건립되는 세계이기도 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 가운데 마이토가 발견하게 된 것은 이 역설들을 뚫고 결국 자기가 어떤 것을 선택할지를 명백히 보여준다. 그것은 친구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마이토의 선언에서 명백히 보여진다라고도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작품은 실제로 그대들은 어떻게 살 것인가라는 제목을 갖고 있긴 합니다만, 아일랜드의 작가인 존 코널리의 잃어버린 것들의 책으로부터 많은 부분들이 설정이 왔고요. 이 책에 대해서는 국내에서 많이 소개가 되어 있기 때문에 C.S. 루이스도 사실 어렸을 때는 아일랜드에서 살기도 했었거든요. 아일랜드나 아니면 영국 위쪽에 북유럽의 많은 작가들이 이런 이 세계물들을 상당히 중요하게 많이 써 내려왔기 때문에 그런 영역도 볼 수가 있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 아까 이제 메가리 남자가 마이토가 쏜 화살에 의해서 부리 부분이 뚫리는 바람에 모습이 계속 끊임없이 변신하게 되는데, 이런 변신의 세계는 하야오가 대단히 즐겨 쓰는 코드 중에 하나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하울의 움직이는 성에서 변신 마법을 쓴 하울이 본래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모습들이라든가, 그래서 외양과 본질이 서로 균일하지 않고 계속 혼돈을 일으키게 되는 상황들, 이런 것들이 자주 등장하는데, 재미있게 느낄 수 있는 건 이런 부분들도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외가리 남자가 본래의 모습이 인간인지 아니면 외가리인지, 그것들이 막 어떤 조건에 의해서 달라지는 것들도 역설적인 상황이기도 할 뿐만 아니라 도대체 본질이란 무엇일까라는 부분들을 질문하는 부분들이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7명의 할머니가 키리코의 집에서 어떤 인형의 형태로 있는 모습들도 아마 되게 눈에 들어오는 그런 장면이고, 키리코가 그거 건들면 안 돼 라고 했을 때 그들은 현실 속에서는 인간의 모습으로 있지만 이 세계에서는 키리코를 제외한 다른 할머니들은 어떤 인형의 모습으로 또 존재한다는 것도 상당히 흥미롭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거는 하야오가 너무나 좋아하는 그 미국의 SF 작가이자 판타지 작가인 어슐러 르긴의 세계관들을 또 가져왔다라고도 할 수 있어요. 어스시 마법사 시리즈가 국내에도 다 황금바지를 통해서 번역되어 있고 소개가 되어 있는데, 이때 보면 이게 마법사들의 어떤 세계거든요. 얼스시는 얼스와 시, 땅, 바다라고 번역할 수 있는 그런 단어를 만들어낸 어스시, 어슐러 르긴의 세계관이기도 한데, 이곳에서는 마법사들이 있고 또 용들이 있는데 어떤 악마적인 존재들과도 대결을 펼치는 그런 과정들을 보여주는데, 가장 중요한 건 세계 균형에 관한 문제이기도 해요. 역설과 균형은 사실은 동전의 양면과도 같다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스시에서 그 대현자 중에 한 명인 오지언 마법사가 세메라고 불리는, 나중에 본래 이름은 게드라고 하는 그 존재인데, 그 아이를 이제 데려와서 키워서 도와주게 되는데, 자신도 할 수 있는, 이 세메도 할 수 있는 그냥 비가 오면 비를 멈추는 마법을 이 오지언 마법사는
뚝뚝 맞으면서 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것을 하지 않습니까? 라고 물어보자 오즈의 마법사가 샘에게 들려주는 대단히 지혜로운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여기서 비를 멈추게 하면 다른 지역에서는 거대한 태풍이 일어날 수도 있다. 이건 세계가 균형 잡힌 존재라는 거거든요. 역설과 균형이라고 하는 것들은 이곳에서 뭐 마치 나비효과처럼 거대한 폭풍이 일어난다면 이곳에서는 엄청난 고요함이 일어날 수도 있고 이것들을 마법을 통해서 이끌어간다면 저쪽에서 오히려 그것이 구멍이 날 수도 있고 이런 세계관들을 그 르긴이 만들어줬을 때 하야오는 이런 것들을 자신의 작품 속에서 고스란히 영향을 끼쳐서 쓰기 시작합니다. 대표적으로 바람계곡의 나우시카 같은 작품에서 보시면은 부해라고 하는 이 세계의 공기를 오염시키는 그 존재의 밑바닥으로 가봤더니 이게 부해가 정화 시스템이었고 그 부해의 맨 밑바닥에서는 깨끗한 물과 모래가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을 나우시카 공주가 발견하는 그런 장면들이 묘사가 되고 있어요. 겉은 오염됐지만 이 부해라고 하는 시스템을 통해서 이런 것들이 정화하기 위한 어떤 균형을 만들고 있었다라는 것들은 하야오의 많은 세계관들, 뭐 이게 굳이 환경적이다, 아니다 라고 판별하는 문제가 주는 것이 아니라 세계는 이런 식으로 한쪽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한쪽에서 선의를 찾는 사람들이 있고 한쪽에서 전쟁을 벌이고 있으면 또 한쪽에서는 구원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힘이 같은 존재가 있다는 것들을 끊임없이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역설과 균형의 세계들을 이해하는 것이 하야오의 그대들은 어떻게 살 것인가 뿐만 아니라 전체 작품을 매번 읽어나갈 때 여러분들이 언제나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붉은 돼지에서도 보시면은 그 돼지가 사실은 자고 있을 때는 인간으로 변하거든요. 그거는 하울의 움직이는 성의 여주인공인 소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할머니로 마법에 걸려서 변해버렸지만 가끔 소피가 잠자고 있는 모습을 하울이 이렇게 들여다보고 있을 때는 본래의 모습으로 들어가거나 아니면 부분만 뭐 머리만 하얀 채 소피가 된다든가 라는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마법과 균형의 문제, 어떤 역설과 균형의 문제들은 하야오 세계 전반을 통해서 끊임없이 변질되고 반복되고 있다. 그것을 이번에 만들었던 그대들은 어떻게 살 것인가에서도 여러분들이 눈으로 직접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마 그런 것을 읽는 것도 이 작품을 읽는 또 다른 재미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